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2002년 월드컵으로 한창 난리이던 시절에 태어났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로봇 공학자로 일하고 있다. A02-3 연구 진행 상황입니다. 현재 4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 이 속도라면 이번 달 안에 끝나겠어. 예상 진행 완료일은 10월 25일입니다. 알겠어. 너도 커피 한 잔 마실래? 하하하. 선배님 정말 유머러스하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로봇은 사람들의 작은 편의를 위해 이용되어 왔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만 하는 정도의 수준이랄까?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같은 로봇공학자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며 조금씩 로봇을 성장시켰고, 이제는 인류의 수만큼 많은 로봇이 함께 지내고 있다. 선배님, 9월에 생산된 로봇들 지능 테스트 진행 요청할까요? 총 몇 개지? 9월분은 총 12,000개입니다. 알겠어. 테스트 팀에 보고하고 이중 체크 꼭 하라고 요청해. 네. 물론 모든 로봇의 지능이 똑같지는 않다. 사람처럼 로봇들도 각각 지능이 다르고 적성에 맞는 일 역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된 로봇을 상용화하기 전 하나씩 테스트를 거치고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사회로 내보낸다. 가장 낮은 지능의 1단계 로봇은 단순 반복적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산업용 로봇으로, 그리고 일반적인 지능의 2단계 로봇은 가정용으로 쓰이는 등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말이다. 또 3단계 로봇은 인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수술 로봇이나 연구원들의 일을 돕는 연구 로봇으로 배치가 된다. 안녕하세요. 혹시 9월분 로봇 지능 테스트 결과 나왔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4단계 나오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2,000개였던 것 같은데. 하지만 가장 높은 4단계 판정을 받은 로봇은 사회에 나갈 수 없다. 데이터를 업데이트할수록 기존 지능을 가진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원인은 그것 때문인 것 같고, 다음 버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그들은 전 단계의 로봇들과 달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지능은 물론 인간만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4단계가 나오면 바로 폐기를 진행한다. 폐기는 확실히 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폐기실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는 터미네이터도 못 살아나와요. 폐기가 확정된 로봇은 지능을 리셋시키고 배터리를 모두 꺼버린 뒤 폐기실로 보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영화에서 나올 법한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을 단 1%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실 로봇의 단계를 나누는 지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도 모두 이 이유로 인한 것이다. 로봇은 절대로 인간보다 영리해져선 안 되고 감정을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의 지능 테스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분리한다. 아니, 그랬었었다. 어느 순간부터 로봇들이 스스로 컨트롤을 하게 되고 그들이 전 세계의 국가 서버를 닫은 뒤 인간을 수천 명씩 죽이며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지 알 수 없었다. 그동안 로봇과 공존하던 사람들은 절망했다. 몇몇 사람들이 우려하던 상황이 오고 말았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말 그대로 영화로만 나와야 하던 상황이 말이다.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지능을 가진 로봇들은 손쉽게 인류를 지배했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정말 잔인했고 똑똑했다. 그렇게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살기 위해 로봇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나 역시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인간은 로봇에게 패배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모든 게 많이 바뀐 어느 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을 땐 이미 전 세계 인구가 로봇으로 인해 절반 이상 멸종된 상태였다. 해석! 우리는 로봇에게 지능 테스트를 진행했고 인류에게 위협이 될 만한 단계의 로봇이 나오면 바로 폐기 처리를 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몇몇의 똑똑한 로봇들은 지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일부러 테스트에서 오답을 체크하여 4단계가 나오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한 로봇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며 인간의 눈을 피해 하나둘 모인 로봇들은 인류를 지배하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나는 두 명의 엄마가 있다. 예전에는 엄마랑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는 이제 내 곁에 없다. 며칠 전 길가에서 트럭을 고치던 중 사고를 당해 쓰러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난 새엄마를 처음 만났다. 새엄마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었다. 물론 새엄마는 나를 껴안아주거나 뽀뽀해주진 않지만 나는 괜찮다. 내겐 엄마가 있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매일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 슬픈 엄마는 많이 울기도 하지만 새엄마랑은 다르게 날 많이 안아준다. 그리고 안아준 뒤에는 매번 이렇게 말했다. 투님아, 행복한 엄마는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 사실 처음엔 슬픈 엄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난 곧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행복한 엄마가 계단 위에 기름을 잔뜩 뿌려놓고 깨진 전구 조각들을 바닥에 둔 것이었다. 나는 아침이 되자마자 밤에 겪었던 일을 슬픈 엄마에게 말했고 슬픈 엄마는 나를 한번 안아준 뒤 조용히 속삭였다. 툼님아, 행복한 엄마가 보이면 이 방에서 최대한 나오지 마렴. 왜요? 널 보면 또 짓궂은 장난을 칠 수도 있단다. 음식도 반드시 엄마가 주는 것만 먹어. 알겠지? 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엄마가 만들어준 핫도그를 먹지 않고 우리 집 멍멍이한테 주었다. 그러자 다음날 멍멍이도 아빠가 있는 천국으로 갔다. 엄마, 멍멍이는 왜 죽은 거예요? 슬픈 엄마는 내 방에 많은 음식을 가져다 놓은 뒤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툼님아, 밤에는 반드시 방문을 잠그고 자려무나. 행복한 엄마가 문 열어달라고 해도 절대 열어주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엄마. 그리고 행복한 엄마는 종종 잘 까먹기도 한다. 아까는 행복한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 가자며 차고에 있는 차 안에 나를 앉혔었는데 깜빡하고 무언가를 놓고 왔다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게 너무 지루했던 나는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차에서 나와 집으로 따라 들어간 뒤 장난감은 언제 사러 가냐고 물어보았다. 장난감? 이걸 가지고 놀으렴. 그러자 행복한 엄마는 아빠의 총을 나한테 주었다. 아빠가 이건 위험하다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니야, 툴리마. 넌 이제 이 집의 가장이니까 가지고 놀아도 돼. 총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는 행복한 엄마의 말에 나는 장난감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기분이 좋아졌다. 툴리마, 이제 목욕하러 가자. 네. 행복한 엄마는 욕조 가장자리 위에 TV를 올려놓은 뒤 내가 목욕을 하면서 보라고 만화를 틀어주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만화를 보고 있는데 잠시 후 슬픈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는 슬픈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행복한 엄마는 왜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자 슬픈 엄마는 TV를 끄고 나를 한번 안아준 뒤 답했다. 행복한 엄마는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행복한 엄마를 아주 꽉 껴안아주면 좋은 엄마로 바뀔 거야. 나는 슬픈 얼굴로 말하는 엄마를 꽉 껴안았고 엄마는 하염없이 울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가기 전 행복한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툴리마, 네 포옹이 효과가 있었어. 이제 더 이상 장난치지 않을게. 오늘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엄마랑 같이 호수에 갈까? 호수요? 응, 호수에서 수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전 수영하는 법을 모르는데요? 걱정하지 마. 그냥 물속으로 바로 뛰어들면 돼. 정말요? 좋아요. 나는 엄마들이 참 좋다. 해석! 나는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새엄마를 만났다고 했다. 그리고 중간에 슬픈 엄마는 행복한 엄마가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마지막에 행복한 엄마의 모습이 슬픈 엄마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엄마는 젊었을 적에 결혼 또는 아이를 원치 않았었다. 하지만 무언의 이유로 결혼을 한 뒤 나를 낳게 되었고 남편이 죽은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한 사람 안에 여러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 해리성 인격장애가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인격은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과 나를 원치 않았던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자아는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증으로 인해 항상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이며 나를 원치 않았던 엄마의 자아는 자신의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나를 없애려고 한 것이다. 또한 이런 이중적인 엄마의 모습은 아이의 시선으로 봤을 땐 두 명의 엄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엄마가 호수 얘기를 함으로써
나는 오늘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와 남편에게는 딸 한 명이 있다. 우리 딸의 이름은 림림이.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데다가 웃는 얼굴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다. 하지만 림림이는 말을 하지 못한다. 림림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림림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슬프지 않냐고 묻곤 하는데 당연히 슬프긴 하지만 나와 남편은 이미 그런 딸에게 적응이 된 상태인데다가 딸이 말을 안 한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그렇게 많진 않았다. 우리 딸 림림이는 언제나 행복해했고 옆에서 그런 아이를 볼 때면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고도 평범하게 지내던 어느 날 림림이도 점점 커가니 림림이 방에 새로운 옷장을 하나 놔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가구 사이트에 들어가 림림이의 방과 잘 어울릴 만한 옷장을 골랐다. 여보, 이건 어때? 귀엽다. 우리 림림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이걸로 사자. 그렇게 우리는 림림이 방에 놓을 새로운 옷장을 구매했고 옷장이 오기 전 미리 자리를 만들기 위해 림림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옷장을 치우려고 남편과 함께 들고 옮겼는데 옷장에 가려져 있던 벽에 어떤 남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것이었다. 이게 뭐야? 사진 속 남자는 회색 정장을 입고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림림아, 이거 네가 붙인 거니? 사진이 엄청 빛바랬는데 혹시 누군가 아주 오래전에 붙여놓은 거 아닐까? 진짜 사진이 낡긴 했네. 이사 온 뒤로 한 번도 옷장을 옮긴 적이 없어서 우리가 그동안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 몇 년 동안 잘 살던 집에서 처음 보는 남자의 사진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나는 사진을 떼어내기 위해 손톱으로 긁어댔는데 오랫동안 붙어있던 거라 그런지 전혀 소용이 없었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떨어지지? 여보, 그냥 냅둬. 어차피 새로운 옷장 오면 이 자리에 놓을 건데 뭐. 옷장으로 다시 가려놓으면 되지. 그런가?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을 계속 붙여놓는다는 게 조금 찜찜했지만 남편 말대로 어차피 옷장으로 다시 가려놓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냥 둬도 괜찮겠거니 하고 넘겨버렸다. 그리고 다음날 주문했던 옷장이 도착을 했고 나는 옷장을 보고 신나할 림림이의 모습을 상상하며 외쳤다. 림림아, 네 옷장이 왔어. 어서 나와보렴. 하지만 림림이는 우리가 포장을 다 뜯을 때까지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휴. 근데 림림이는 아직 자고 있나? 우리는 아무 반응이 없는 림림이의 방으로 가 문을 열었다. 림림아! 림림이가 어디가... 그리고 방 안에는 어제 사진에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사진 속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생기가 도는 얼굴을 한 채 행복한 표정으로 기지개를 켜는 중이었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나는 순간적으로 어제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던 그 벽을 쳐다봤고 놀랍게도 그 자리엔 림림이가 입을 벌린 채 사진처럼 붙어 있었다. 여보, 우리 림림이가 저기에. 내가 손으로 벽을 가리키자 기지개를 켜던 남자는 우리를 보며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도 꽤 오래 있었다고요. 전에 있던 사람이랑 바뀐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자의 말에 우리는 사진으로 변한 림림이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내 주먹이 꽉 쥐어졌다. 당신들의 아이를 꺼내려면 아이가 말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말을 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상대에게 나를 풀어주고 내 손을 잡아줄래요? 라고 말하면 돼요. 뭐라고? 이 자식이! 저기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그러니 절 좀 이해해줘요. 저도 제 가족을 못 본 지 한참 됐어요. 정말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하면 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저도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주저하지 말라는 듯 말하는 남자의 모습에 우리는 쓰러지듯 주저앉아 눈물을 쏟으며 딸의 이름만 하염없이 불러댔다. 해석! 사진에서 빠져나온 남자는 우리에게 딸을 구할 방법을 알려줬다. 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풀어주고 손을 잡아달라는 말을 하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딸은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고 결국 평생 사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공원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다. 맑은 날씨와는 다르게 그 남자 주변에만 어두운 기운이 가득한 것 같았다. 남자는 아주 낡은 옷을 입은 채 붉게 충혈된 눈과 줄줄 흐르는 콧물을 매달고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한 손에는 빈 술병을 들고 있었다.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도 술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나는 남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요, 사는 게 어때요? 텅 빈 눈으로 나를 쳐다본 남자가 말했다. 사는 거요? 별로예요. 해고됐거든요. 믿어집니까? 겨울을 앞두고 해고라니. 아내는 재취업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난리를 칩니다. 아, 나라고 취업 안 하고 싶은 줄 알아? 그래서 친구들에게 손 좀 벌리려고 했지만 다들 거절하더군. 이미 여러 번이나 나를 도와줬다고 말이지. 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아, 내가 지금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람. 미안해요. 남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처음 보는 나에게 과거 얘기를 털어놓는 자신의 모습에 당황한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익숙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쉽게 자기 이야기를 하곤 했으니까. 나는 남자를 위로하듯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근데 누구시죠?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흔히들 천사라고 하죠. 천사요? 네, 믿기 힘들겠지만 사실입니다. 참,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혹시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보고 싶지 않나요? 사람들이 당신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내 말에 남자는 대충 나에게 장단을 맞춰주듯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네, 그래요. 그거 정말 궁금하군요. 일단 먼저 아내한테 가보죠. 당신을 안 만났더라면 그녀의 삶이 어땠을지 확인해봅시다. 말을 마친 나는 주머니에서 종을 꺼내 흔들었다. 그러자 배경은 공원에서 한 주택의 마당으로 바뀌었다. 이게 지금 무슨... 순식간에 배경이 바뀌자 남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어느 한 곳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곳은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고급 가구들로 가득했고 그녀는 놀라우리만큼 잘생긴 남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즐기는 중이었다. 잘생긴 남자의 말에 간혹 웃음을 터뜨리던 그녀가 옆에 앉은 아이를 토닥이는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다. 이봐요! 내가 없으니 더 행복하잖아요! 남자가 겁에 질린 채 외쳤다. 아, 미안해요. 다른 사람을 찾아봅시다. 나는 다시 종을 울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남자의 부모님 집 안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남자와 닮은 사람 한 명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저 사람 혹시 내 동생인가요? 그럴 리 없는데. 내 동생은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고요. 추측을 해보자면 자꾸 가속하라고 부추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제명대로 사는 모양이네요. 나를 쳐다보던 남자는 눈물을 머금은 채 다시 집 안으로 시선을 돌렸고 잠시 후 남자의 부모님이 남자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포옹을 동생에게 해주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남자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다. 맙소사, 다시 현실로 돌아가줘요. 제발요. 더는 볼 수 없어요. 괴로움에 가득 찬 남자는 울먹이며 말했고 나는 다시 종을 울려 현실로 돌아왔다. 자신이 존재하기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최악의 현실로 말이다. 남자는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딘가로 달려갔다. 나는 남자가 이 삶을 어떻게 끝낼지 궁금했다. 수면제를 먹을까? 아니면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려나? 어떻게 죽을진 모르지만 남자가 지금 자살을 하러 간다는 건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보여준 걸 보고도 계속 살아가긴 힘들 테고 그 누구도 버티지 못했으니까. 아, 물론 내가 보여준 건 다 내가 지어낸 허상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저 사람에게 굳이 알려줄 필요는 없지. 난 천천히 모자를 벗고 뿔에 바람을 좀 쐬어준 뒤 다음 우울한 희생양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다. 해석! 나는 절망에 빠진 남자에게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겠다며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남자가 사라졌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했고 그 모습을 본 남자는 깊은 회의감을 느껴 현실로 돌아와 삶을 끝내러 갔다. 얼핏 보면 나는 삶의 의지를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모자를 벗고 뿔을 드러냄으로써 사실 나는 천사가 아닌 악마임을 알 수 있다. 즉, 악마인 나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허상을 보여준 뒤 더 깊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자살을 하도록 유도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